이 약세장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간 거 아니냐. 2월 한 초중반까지는 좀 지수가 레벨업 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좀 종목 장세라 그럴까요? 2월 한 중순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좀 2,500을 자, 이사님, 오늘 방송에서는 첫 질문 이거를 안 드릴 수 없죠. 네. FOMC 발표. 오늘이었죠. 네, 어떻게 났고, 이제 이거를 또 바라보는 전문가마다 리뷰나 분석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뭐 그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 연준 의장은 애써 좀 침착하게 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 여전히 좀 원론적인 발언이었어요, 사실은.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금리 인상 몇 번 더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다음 달 3월이죠. 3월에 금리 인상 끝날 걸로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한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이것만 보면, 뉘앙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거 악재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나스닥이 2% 급등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제 연준 의장도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쳤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거 이제 흔히 용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매월 이게 이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뭐 5%, 6%, 7% 이러면 이제 인플레거든요. 계속 오르니까. 디스인플레는 뭐냐면 물가는 플러스 상승이 맞는데 9에서 7, 6, 5, 4, 3 이러면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떨어지는 거죠. 상승률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년 6월에 9% 찍고 지금 6이잖아요. 인정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인정하는 발언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 근데 과거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을 때 1975년, 1980년에 미국에서 그 두 번의 그 디스인플레이션 시기가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뭐 그때 1970년이면 저는 뭐 태어나기 전이죠.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도 책으로만 배웠지만 그때 오일 쇼크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난리 났던 시기인데 실제 물가가 오르고 나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침체로 갔는데 주식시장은 달랐어요. 그 1970년, 80년에 각각 40%, 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환호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 증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폭락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짜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이제 좀 굉장히 흥분하면서 주가 올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또 이게 평가하실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시장은 그 문구에 좀 주목을 해서 크게 올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이사님은 그런 역사가 반복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반복되지 않을 또 다른 변수가 이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게 뭐 무조건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풀린 돈들이 엄청 많았던 시기는 아니고 근데 지금 뭐냐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막 유동성 양세가 사실 오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만큼 그러니까 제가 뭐 40% 올랐다, 50% 올랐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그건 아니죠. 그때랑 환경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약세장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간 거 아니냐. 디스인플레이션 선언했다는 건 디스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시장 방향이 바뀌는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40% 오를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작년에 하락장이 좀 끝났다. 요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1월에만 해도 1월 4주 연속 올랐잖아요. 여기 이제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4주 내내 올랐고 사실 그 12월에만 우리가 증시를 봤을 때도 되게 좀 암울했죠. 1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쪽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걸 좀 이제 뒤엎고 증시가 4주 연속 올랐고 무엇보다 이제 증시 오른 것도 있지만 그 지난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7조를 샀잖아요. 역대급 순매수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매수죠. 그런 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다만 이제 2월은 이번 주 딱 보시다시피 살짝 좀 빠지고 있는데 지난달에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하고 또 FOMC 전에 이미 또 기대감들이 좀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여기 또 공교롭게 2,500에만 가면 좀 버벅대더라고요. 예,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결국 넘어는 갈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근데 그 시기가 당장보다는 조금 이게 숨고르기 하면서 갈 것 같다. 그래서 2월 한 초중반까지는 좀 지수가 레벨업 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좀 종목 장세라 그럴까요? 지수가 큰 변화 없이요. 옆으로 그냥 늘어지면서 종목들이 그냥 이렇게 순환매. 오늘은 이쪽 같다. 오늘은 저쪽 같다. 이런 장세고 2월 한 중순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좀 2,500을. 왜냐면 이제 왜 2월 중순 넘어가면은 좀 기대를 하냐면 지수를 3월 초에 중국의 양회가 열려요. 그럼 정책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시기거든요. 양회에서 뭐가 좀 나오겠죠. 소비 부양책. 그러면 대형주들이 또 한번 우리나라 이제
중국의 경기에 민감한 민감주가 대형주가 많잖아요. 뭐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그러니까 그쪽이 좀 2월 중순 이후에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중순에는 3월 양의 기대감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초중반하고 중반 이후에 후반은 조금 다를 것 같다, 지수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에 긍정적인 이슈 좀 어떤 게 있다 보시고, 이제 여전히 또 남아있는 리스크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사실 큰 악재였던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사라지긴 했죠. 물가, 뭐 맞습니다. 금리, 전쟁, 중국 코로나 봉쇄. 큰 것들은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거는 어쨌든 달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 달러의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주냐가 중요한데 작년에는 그런 것들 물가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방향으로 죠 달러를 올리는데 일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인이 판 거고 지금은 정반대죠. 달러가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달러 약세 구도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뭐냐면 달러 약세가 계속 좀 기조적으로 이어지려면 중국과 유럽이 미국보다 더 좋으면 돼요, 경기가.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로와 위안화가 더 강하면 당연히 달러는 약해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긴축이죠. 이번에 FOMC에도 나왔지만 결국 연준 의장이 뭐 애써 부인은 해도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선언했다는 건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한번 하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실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긴축 끝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럼 긴축이 끝나면 달러가 강세로 가긴 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구도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가 또 변수 생겨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올해는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봤을 때는 결국 좀 중요한 게 결국 중국의 이제 소비 회복 강도가 어느 정도 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데 수출 비중에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이 33% 정도 되거든요. 너무 높죠. 의존도가 뭐 30%가 넘으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중국 소비가 예상보다 60, 70밖에 안 된다. 이 괴리가 생겨서 또 증시가 뭐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어쨌든 중국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의 소비 부양이 나오는지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요새 좀 저는 호재로 좀 볼 수 있는 게,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작년에 그 LG엔솔의 물적 분할이 하고 상장했잖아요. 그 후로 많은 분들이 좀 질타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뭐 욕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 후로 작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금융위가 물적 분할을 사실상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여러 제도들 나왔잖아요. 물적 분할에서 상장하면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든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도는 뭐냐면 물적 분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하면 페널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발표 이후로 물적 분할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했던 회사도 다 취소해버리고. 그런데 올해 지금 연초 들어와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융위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배당을 확인한 다음에 배당 투자할 수 있게 이걸 법을 이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예전에는 배당을 모르고 투자했잖아요. 연말에 뭐 은행주가 뭐 작년에 7% 줬으니까 올해도 주겠지 이랬잖아요. 이러고 그냥 약간 깜깜이 투자. 그래서 모르고 3월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년 3월에 주주총회에서 이게 확정되죠, 배당이.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내가 투자할 수가 있어요. 주주명부를 그때 확정을 해요. 그래서 깜깜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도 이걸 원해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다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또 한 가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이제 폐지한대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 중에도 우리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대리인 선임을 해야 돼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MSCI 선진지수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인데 이런 것들은 수급에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배당제도 개선이라든가 작년 말부터 이어진 물적 분할에 대한 좀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들 개선한다. 이런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없애요.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도 이제 옛날에 그 고질병이 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에서 뭐 온라인 파트너스가 막 은행주들한테 주주 서한 보냈잖아요. 배당 높여라. 그래서 은행주가 오르고 SM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죠? 주주 행동주의가 옛날에는 그게 있어도 대부분 뭐 적대적 M&A나 그냥 그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제 주주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좀 이게 건전하게 좀 가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여요. 근데 그 SM이나 은행만 그러겠어요? 주주 행동주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시켜 줄 수 있거든요. 이게 1월에 벌써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른 점이 그 아까 뭐 매크로적인 얘기도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 정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인인데 다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 중엔 좀 제일 큰 건 중국이 올해 소비가 늘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명확한데 알겠죠. 하반기에 이제 물가 상승이 좀 걱정되는 거죠. 중국이 또 너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원자재 수입을 또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걱정되는 거는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중국발 또 하반기 물가 상승이 나오면 어떡할까? 요거랑 전쟁이 좀 올해는 끝나야 되는데 올해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푸틴이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또 생각해야 될 악재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는 뭐 빨리 끝날 것이다, 오래 걸릴 네,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막 전망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거 그냥 작년에 다 네, 맞아요. 틀려버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물론 끝나면 좋은데 끝나면 좋겠다. 더 악화만 되지 마라. 이제 이런 좀 그래서 좀 확실히 관심도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그러면 이제 중국 소비 부양 얘기해 주셔서 네. 중국이 어쨌든 소비 부양은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의 그 거대한 인구가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소비가 부양을 하면서 바로 지리적인 인접이 있는 한국이 그 기대 네, 맞아요. 수혜를 받을 때는 거라는 건데 네. 어떤 섹터가 그럼 거기에서 좀 수혜를 받아서 좀 주식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되게 좀 다양하죠. 근데 네. 가장 여러분들이 그냥 딱 머릿속에 바로 이게 떠오르는 건 무조건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러니까 그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소비재. 그거죠. 뭐 의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저는 이제 어쨌든 화장품이나 의류나 중국 소비재는 한번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올랐거든요. 근데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는 저는 하반기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유커들이 오지 않을까. 우리 유커란 단어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옛날에 그 중국의 단체 관광객. 2017년에 사드 그거 우리 이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이 우리 끊어버렸잖아요. 못 가게. 그래서 그 후로 유커가 안 왔거든요. 근데 개별 관광객은 오는데 단체 관광이 오면요. 이게 진짜 파급 효과가 엄청 큰데 아마 좀 그것도 풀어주지 않을까. 지금 요새 왜냐면 한알용도 좀 해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뭐 우리나라 드라마 수출하죠. 그리고 일각에선 이러다 한번 또 중국에서 콘서트 하는 거 아닐까? 이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건 중국 정부가 결정한 문제지만 지난 5년 동안 이걸 막아버렸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래서 결국 단체 관광객도 한번 오지 않을까. 근데 단체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나라 또 내수가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또 옷들도 잘 팔릴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수혜받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런 소비재 서비스 말고요. 그 중간재라 그러죠. 이런 마우스의 이 재료들이 뭐예요? 다 석유화학으로 만들죠.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러면 이런 게 많이 팔리고 노트북 팔리고 스마트폰 팔리면 그걸 만드는 회사는 완성품 회사지만 그걸 만들기 위한 재료는 누가 공급합니까? 한국이 공급하죠. 한국에 반도체 들어가죠. 카메라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이런 석유화, 그럼 자동차는 철강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다 중간재인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중간재 기업들이에요. 이미 반도체만 해도 중간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가 늘어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자동으로 늘게 돼 있죠. 그래서 그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순서대로 보면은 먼저 가는 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소비재, 그 다음이 중간재고, 그래서 중간재는 아마 올해 1분기 말이나 2분기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풀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 쪽, 중국 사람들이 오면 수혜를 받는. 이런 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